자, 올해는 상속세 계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상속세 계산 문제 쪽으로 좀 신경 써서 지금 보고 있어요. 증여세 쪽은 올해는 좀 뭐 찝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증여세 쪽은 계산 문제보다는 이렇게 이론형 문제 위주로만 정리하고 아까 그 주식 평가 계산 문제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이게 상여세가 양이 많아서 최소한 좀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상속세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우리 아무튼 3년 연속으로 증여세 계산 문제 나오는 건 오바예요. 2년 연속 나왔으니까. 말 문제는 뭐 상속세나 증여세나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의제상속재산가액을 볼 텐데 261페이지에 의제상속재산가액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셨을 때는 재산이 아니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아닌데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거를 의제상속재산으로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보험금. 돌아가셔가지고 보험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험 만약 가입돼 있었다면. 물론 이제 그 피상소인이 보험 계약자여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피상소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금. 그거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없지만 이제 주방 들어올 거니까 그것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 신탁재산. 네, 그 신탁재산 같은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신탁한 재산인데 거기 다만 수익자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수익자의 증여세가액을 한다는 얘기는 피상소인이 신탁한 재산인데 그 신탁재산에서의 발생되는 수익을 다른 사람으로 수익자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별도로 따로 있으니까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게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거는 걔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 건 제외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수익자의 증여상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른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해서 그 수익자한테 그 이익이 가는 거는 걔는 빼고, 반대로 피상소인이 다른 사람이 신탁한 거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걔는 또 포함하고, 그거는 그죠? 수익자 연속 신탁에 대한 추가적인 자유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이제 신탁회사죠. 그래서 여기 수익자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근데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다른 또 수익자가 그 수익을 또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수익자 연속 신탁을 했을 때 A, B, 아까 여기 C, D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수익자 연속 신탁을 해가지고 이 수익자가 사망해가지고 그 다음 차순위 수익자가 그 이익을 이제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 맡긴 그 신탁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이익은 누구의 상속재산이다? 이 수익자의 상속재산이다 이런 얘기죠. 얘가 받아야 될 이익은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거고, 그죠? 상속재산 가액이 포함돼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수익자 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여기 얘를 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그래서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타인이. 그러면 그 수익권은 누구의 신탁재산이게 되는 거냐면 수익자의 수익자의 상속재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 나올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퇴직금 나올 건데 그 퇴직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세 개, 보험금,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 그게 의제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의제상속재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까지 포함해서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뭐냐 이렇게. 아까 예금 같은 거 인출하거나 아니면 건물 같은 거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요트 갖고 있어서 요트 갖고 가는 요트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그것도 팔아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뭐 기계장치 같은 것도 팔아버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걔네 땅에 묻어놔 버렸을 때 그걸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 이걸 우리가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추정상속재산은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을 4그룹으로 나눠요. 그룹을 4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그룹. 첫 번째가 예금과 유가증권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죠? 세 번째가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이렇게. 네 번째는 채무예요. 채무.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해서 묻어놓을 수 있죠? 그러면 돌아가실 때는 안 보이지, 상속 재산이 안 보이잖아요. 또 갖고 있는 땅, 건물 팔아가지고 묻어놓을 수 있죠? 또 아까 유트 같은 거 팔아가지고 묻어놓을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안 팔려. 왜냐면 건물이나 유트 같은 게 살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팔리네? 나 안 팔리면 어떻게, 여기 지금 나 100억 갖고 있는데 안 팔려. 팔아가지고 빨리 묻어놔야 되는데 안 팔리네?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를 해가지고 빨리 빚을 져버리는 거죠. 채무는 빼줄 거니까. 채무 빼주니까 100억 있는데 담보를 해가지고 80억 빚 내가지고 빚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채무는 과세가액 공제를 빠지니까 그럼 20억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빚 낸 그 80억은 묻어놓으면 되지. 그럼 20억에 대해서만 세우면 이렇게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인출하거나 처분하거나 또는 돈을 빌리거나 인출 처분이 안 되니까 부동산만 갖고 있는데 부동산이 처분이 안 되니까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빨리 빌려버리는 거야. 빌려가지고 묻어놔도 되죠.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보여버리잖아요. 지금 빌려놔서 묻어놔 버렸으니까 채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빼주는데 그러면 조세를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이런 것들 인출했거나 처분했거나 돈을 빌렸거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그룹별로 1그룹, 2그룹, 3그룹, 3그룹 그룹별로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룹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룹별로 인출하거나 그죠? 유가증권, 주식 같은 거 팔 수 있잖아요. 인출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요트는 처분하죠. 처분하거나 그죠? 인출액, 처분액, 그리고 채무액, 돈 빌렸거나 그룹별로 인출, 처분, 돈 빌린 채무액이 얘네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그거 추정 안 해요. 그룹별로 이렇게 한 금액이 그룹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1그룹에서 인출하거나 처분한 금액, 합계 금액이 2년 내에 상속 개시일 전,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전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이거나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또는 2년 내에 5억은 아닌데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이상이거나 네 가지 그룹을 해가지고 그룹별로 그러니까 2년 내 5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1년 내 2억 이상이라면 그러면 그거 숨겨놓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요건을 추가하지 못하면 2년 내 5억 이상도 아니고 1년 내 2억 이상도 아니네? 그러면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속세를 회피하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한쪽으로 몰아서 갖고 있으면 예금으로만 갖고 있거나 부동산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금도 좀 있고 부동산도 있고 요트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있으면 각각 어떻게 하면 돼? 1년 내에 2억 이하까지는 괜찮은 거죠. 2억 미만까지는 괜찮은 거죠. 인출한 거 2억이 안 되면 돼요. 1그룹에서 2억이 안 되면 1년 내 또는 2년 내 5억이 안 되면 아예 추정 안 하거든요. 보다 팔았지만 1년 내 2억, 2년 내에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 2억, 2년 내에 5억이 아니면 추정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좀 조세를 좀 더 회피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아서 안 갖고 있어요. 주식도 좀 갖고 있고 예금도 좀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렇게 다른 기타 재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빚도 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고루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룹별로 해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룹별로 판단하는 겁니다. 합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요건을 충족해야 돼. 이게 충족이 되면 그러면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를 그러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거냐? 계산,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충족하면 계산이 되는 건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인출, 처분, 채무에 인출하거나
처분하거나 돈 빌린 금액, 인출하거나 처분하거나 돈 빌린 금액에서 용도를 밝혀야 돼요. 이제 용도를 밝힌 금액은 입증이 된 거니까 빼주는 거예요. 용도가 입증된 금액 있죠? 얘를 빼줘요. 그럼 얘에서 뺀 나머지가 뭐예요? 이걸 부르는 이름이 뭐겠어요?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입증된 금액은 빼는 거예요. 용도 입증. 그러니까 그건 걸로, 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여기 보셔라. 이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여기 토지 있지 않냐. 이거 판 걸로 이거 산 거다. 날짜 보셔라. 날짜 보시면 이거 판 돈으로 이거 산 거다. 이렇게 해서 입증하면 걔는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속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이 는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입증이 된 건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뺀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얘에서 뺀 금액이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전부 다 그러면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서도 또 한 번 빼줘요. 빼주는 게 요거를 A라고 할게요. 요거를 인출하거나 처분하거나 돈 빌린 거 A. 그 A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은 빼줘요. 아니, 용도를 밝히는데 100%를 어떻게 다 밝혀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아들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재산을 빨리 확인해봐요. 돌아가신 다음에 확인하면 안 돼. 그러면 입증을 못 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면은 지금 병원에 이제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니,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건데 내가 준비를 못 하면은 그러면 덤택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버님한테만 신경 써도 돼요.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빠요.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면은 아버지 재산을 빨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간 내에 혹시나 인출하거나 처분하거나 돈 빌린 게 있는지, 내가 뭘 못하면, 내가 입증을 못하면은 그게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빨리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한 6개월 전에 그 아직 입원하기 전이신데 6개월 전에 갑자기 예금에서 한 3억 인출한 거야. 넘어갔잖아. 지금 1년에 2억 돼버렸잖아. 근데 그게 어디 누워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있는 아버님을 깨워야 돼요. 물어봐야지. 아버지, 이거 어디다 쓰신 거예요? 살아계셨을 때 빨리빨리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걸 나한테 준 거라면 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 자녀가 3명이야. 모여가지고, 야, 그 3억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야, 그럼 야, 이거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냐?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아버지가 뭐 사셨나? 아니야, 그동안 산 것도 없어. 이거 참 깝깝하네. 뭐를 못하죠? 입증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가 덤탱이서 내가 세금 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지금 아버지 누워 계셨을 때 지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100% 다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는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입증하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3억에 20% 6천만 원과 2억 작은 거 얼마. 그러니까 20% 정도는 얼마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정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어떻게 100%를 다 입증하는 건 쉽지 않겠네. 6천만 원 빼고 3억이니까 2억 4천만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없는 거죠. 입증하면 돼요. 뭘 알아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얘기하는 거야. 뭐 옆집 뭔 말인가 아버지 말하니까 옆집 할머니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해준 거야. 한 2억 5천짜리 있단 말이야. 물방울 다이아몬드 하나 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셔. 그래서 아무튼 그 입증이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분한테는 증여한 거잖아요. 지금 사전에. 5년 내,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5년 내 증여한 거니까 합산해가지고 세금 내면서 그 받아간 재산가액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할머니가 내셔야 되는 거지, 세금을. 그 내가 덤탱이 쓰지 않으려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100% 입증이 힘들잖아요, 사실. 과거 일인데 어떻게 100% 입증해? 그래서 이만큼 더 이건 입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빼준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상속재산을 그룹핑을 해가지고요. 그룹별로 인출하거나 처분하거나 또는 돈 빌린 금액이 상속기 실전 2년 내 5억 이상이거나 1년 내 2억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이제 추정 안 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은 추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보는 거죠. 5억 이상이냐? 그러면 그 5억 이상, 예를 들면 2년 내에 한 금액이 8억이다. 그럼 그 8억 이제 들어오는 거죠.
8억 갖고, 그럼 이거 따질 필요 없죠. 8억 갖고 바로 들어오는 거죠. 8억에서 용도 입장 금액을 빼고, 그죠? 거기서 또 이 둘 중에 작은 금액 또 빼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을 하는 거고요. 2년 내에 5억 이상은 아니야. 그럼 5억 이상이 아니지만 1년 내에 2억 이상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년 내에 2억 이상이면 1년 내에 뭐 3억이다. 그러면 그 금액만 갖고 여기 들어오고 3억에서 용도 입장한 금액 빼고 추가적으로 두 개 작은 금액도 빼줘가지고 남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별도로 계산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계산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이해되시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룹핑을 하시면 되거든요. 뒤에 문제 확인 문제 1번. 확인 문제 1번을 붙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다음은 2021년도 9월 5일에 사망한 갑에 관한 자료다. 총상속재산에 가산할 추정상속재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죠? 확인 문제 1번입니다. 1번인데 재산 처분하고 인출한 내역 보니까 예금, 유가증권, 상가, 그 다음에 A은행하고 B은행에 돈 빌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예금하고 유가증권을 묶으시는 거죠. 예금하고 유가증권 묶는 거죠. 1그룹 이렇게 표현할까? 1그룹 이렇게 해서 예금하고 유가증권 얘네 둘만 보는 거예요. 이 두 개 묶어가지고 이거 두 개. 자, 먼저 두 개 묶어가지고 인출하거나 처분한 금액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기간 내 볼게요. 상속 개시일이 9월 5일이거든요. 9월 5일인데 예금은 2020년도 9월 29일 날 인출한 거니까 1년 전이 2020년도 9월 5일이니까 1년 내네, 1년 내. 예금. 그리고 유가증권은 1년은 넘었지만 2년 내죠. 그러면 두 개 합해가지고 합해서 2년 내. 두 개 합해서 2년 내에 5억 이상이냐? 합해서 두 개 합해서 2년 내에 처분하고 인출한 금액이 2억 5천 3억 합계 5억 5천. 맞네. 여기 맞네. 2년 내에 5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건 충족했으니까 그 인출 처분한 금액 5억 5천이잖아요. 지금 2년 내에 5억 5천? 5억 5천 들어오고 그 5억 5천 중에서 입증한 금액이 1억과 1억 8천 합계 2억 8천 입증했잖아요. 2억 8천 입증한 금액 빼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또 덧빼주는 게 그 인출하거나 처분한 금액의 20%와 2억 원 준 자금액을 한번 덧빼주는 거죠. 100%를 입증하는 건 힘드니까 이거하고 2억 원 중에서 작은 거. 5억 5천의 20%가 더 작네요. 이게 이제 1억 1천만 원이니까 이게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1그룹에서의 예금과 유가증권의 추정상속재산가액은 5억 5천에서 2억 8천 빼고 그 다음에 5억 5천의 20% 곱한금액을 또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이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 상가는 하나밖에 없네. 상가 하나 있는데 상가는 보니까 처분을 2년 그 이전에 처분했네요. 2년 전이 2019년도 9월 5일인데 그 이전에 처분한 거니까 그러면 이 기간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추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전에 처분한 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추정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처분한 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미리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처분 한번 하면 되겠다. 그리고 처분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더 살면 되죠? 2년 더 살면 돼. 처분하고 난 다음에 2년 넘게만 잘 살면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사망 신고 되게 중요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거 가지고도 비리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기간 내에 사망해 버리면은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죠? 기간이 좀 오래된 것들은 따지자. 2년이 지난 거니까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채무. A은행하고 B은행 채무. 두 개. 채무 합해야 되겠죠? 두 개 합해가지고 A은행에서 차입한 거는 2021년도 4월 달이니까 1년 내죠. 그리고 B은행은 2019년도 9월 5일 내니까 1년과 2년 사이죠. 그럼 두 개 합하면은 2년 내인데 합해서 2년 내에 5억이 안 되네. 2억 5천과 2억이니까 합계 차입한 금액이 4억 5천이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되는데 1년 내는 A은행만 보면 되죠. 1년 내 A은행께 2억 5천이니까 여긴 충족되네. 지금 보니까 얘는. 그죠? 그러면은 1년 내에 2억 이상이 된 2억 5천 들어오고요. 그 2억 5천에서 입증된 금액만 가지고 보시면 되죠. 2억 5천 중에 입증된 금액이 1억 3천이고요. 빼기 그 2억 5천, 그 2억 5천의 20%와 2억 원 중에서 작은 거. 2억 5천의 20%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7천만 원. 그래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두 개 합해가지고 2억 3천만 원이 총상속재산에 포함될 가산할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정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 문제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상속인한테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는 5년 내에 사전에 증여한 것들을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산하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합산할 때는 요 기간 내에 합산한 거, 그때 당시에 증여세 낸 금액은 다 합산한 다음에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점세로 산출세 구하고 그때 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 공제로 이제 빼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또 나올 만한 게 이거예요. 증여세가액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누진세 부담에 대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증여세가액에서는 추가적으로 요게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이날 사망을 했는데 사망했을 때는 재산이 지금 90억이 있어요. 근데 기간 내에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아들한테 그때 증여 당시에 이때 당시에 시가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이게 지금 한 10년 내 상속이니까 10년 내 증여를 사전에 했는데 한 8년 전에 증여했었거든요. 그때는 시가 10억이었는데 8년 만에 확 올라와가지고 요즘 아파트값 장난 아니잖아요. 몇 년 전 아파트값하고 비하면 아파트 참 장난 아닌데 이게 뭐 한 3배 뜬 거야. 그러니까 이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가 이 사망 시에는 이때 증여한 토지의 시가가 30억인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돌아가셨으면은 요 증여했을 때 미리 증여재산가액을 이때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증여재산가액 합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합산할 때에는 증여 당시에 현황으로 합산하는 거냐, 10억으로 합산하는 거냐, 아니면 그 사전에 증여했던 토지의 상속 개시의 시점의 시가인 30억으로 합산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말문제 많이 나와요. 증여 당시에 현황으로 합니다. 증여 당시 시가라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10억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이제 좀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게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조세를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한쪽으로 몰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들로 나눠서 갖고 있다면 또 빚도 따로 또 짓고 있다면 나중에 따로따로 그룹별로 2억 5억으로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합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은 좀 세금을 덜 낼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사전 증여하면 합산한다 할지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산이 불패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그냥 계속 상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 사전 증여 안 하면 이때 돌아가셨을 때는 30억으로 120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억짜리가 30억 돼 버렸으니까 120억이 과세가 되는데 미리 사전 증여해 버리면은 이때 당시 시가로 합해지다 보니까 100억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전 증여해서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를 방지하려고 합하는데 이때 당시 시가로 합하다 보니까 사전 증여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절세 효과가 있겠다. 그죠? 사전 증여하는 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합산이 되더라도 이때 금액으로 합산이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증여를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좀 나올 만한 거 좀 내용 봤고요. 비과세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부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공무수행 중에 또는 전쟁 중에 누가 군인으로 참여한 분이 돌아가신 거야. 모든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모든 재산을 전사자는 상속세 다 비과세. 그 다음에 비과세가 되는 상속재산, 별도의 상속재산은 아까 얘기했던 뭐 국가 1번, 국가 2번, 3번은 뭐 이렇게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그 다음에 4번이 정당.
그 다음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이나 뭐 이런데 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우리사주조합에다 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위해서 유증한 거,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다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 보시면 되고요. 비과세는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게 비과세다. 그 다음에 과세가액 불사면 얘기했었죠.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공익신탁에다가 자산 신탁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과세가액 불산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과세가액 공제는 설명 다 드렸고, 세 가지.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이 과세가액 공제 이 세 개 합계 금액 있잖아요. 이 세 개 합계 금액은 의제를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얘는 이 세 개를 합한 과세가액 공제액은 얘를 한도로 해요. 아시겠죠? 요거는 의제 상속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빼고요.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더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공제. 상속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상속공제하고 수수료공제하고 내용 보는 거예요. 이거. 내용 보는 건데, 자, 상속공제는요, 인적공제하고 물적공제가 있어요.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인적공제가 있고 물적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해가지고 두 가지에서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공제를 1번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인적공제는 1번은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공제로 받을 거냐, 아니면 또는 이렇게 할 거냐, 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거냐. 이렇게 받을 거냐, 이렇게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럼 이게 뭐냐면은 기초공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2억 공제 주는 거예요. 기초공제는 무조건 2억 공제. 기타의 인적공제는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얼마씩, 또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19세가 돼야지만 이제 성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있으면 19세까지 달할 때까지 매년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미성년자 공제. 또 연로자가 있으면은 연로자 한 명당 또 5천만 원씩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인 자. 그다음에 장애인이 있으면은 또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기타 인적 공제예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각각 있거든요. 상속이나 동거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타 인적 공제인데, 이거 이제 볼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기타 인적 공제는 그러면 뭐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도 미성년자거나 이건 좀 중복 공제가 되거든요.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그러면은 기타 인적 공제 엄청 커져요. 그럼 2억에다가 뭐 한도 끝도 없이 커지겠다, 그죠? 근데 이게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없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좋아요. 일괄공제는 5억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5억. 그러면 기타 인적공제가 3억을 넘지 않으면 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고, 기타 인적공제가 3억을 넘어가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게 유리한 거죠. 둘 중에 뭐 하는 거라고요? 둘 중에 선택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인적공제 1번. 2번 인적공제 2번은 배우자한테만 특별히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2번이에요. 인적공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인적공제거든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직접 계산하는 거는 2차용이에요. 1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차에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가 아까 제가 법정 상속 비율을 얘기했었잖아요. 자녀들하고 공동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으면 1.5. 그럼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3.5분의 1.5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인데, 그건 민법상의 법정 상속 순이고요.
제일 우선하는 거는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유언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째한테만 다 줘버린 거야. 물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에서 3.5분의 1.5.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에 절반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유류분 제도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까 민법상의 법정 상속 순위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이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제 비례하게 안 주고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손가락 10손가락을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다 아프지, 다 똑같이 아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공정하지 못해, 부모들도. 봐가지고 근데 그럴 수 있죠. 정말 말을 잘 듣고 내 속을 이렇게 뻥뻥 뚫게 해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정말 날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자녀도 있을 거니까 다 다르거든요. 자녀에 대한 게 다 다른데 유언으로 남기면은 이게 무조건 더 우선돼요. 이게 우선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못 받는 사람들이 자기 법정 상속 비율만큼 못 받는 사람들은 유류분 청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법적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에 절반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아까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아까 3.5분의 1쪽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실제로는 딱 그렇잖아요. 이제 건물을 몇 개 있으면 이 건물은 네가 갖고 이 건물은 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딱 금액이 균등하지 않잖아요. 이게 건물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원래 법적으로 받았어야 되는 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걸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둘 중에 이제 작은 금액,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산식이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 있죠. 그러니까 아까 법정 상속 비율만큼 법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었던 재산 있죠? 그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을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산식이 이런 거야. 이런 산식인데 근데 그게 5억보다 작잖아요? 최소 5억. 최소 5억에서 아무리 많이 받다 할지라도 최대 30억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야 뭐 바로 내가 상속받은 거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거 계산이 좀 복잡해요. 요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실제 받은 거랑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작은 거. 근데 그게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죠.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에 빵. 하나도 안 받았더라도 최소 얼마나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 있기만 하면 5억. 있기만 하면. 최대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30억. 그죠?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이에요. 최소 5억. 그러니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분할 신고를 해야지만 됩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 재산 중에 배우자한테 실제로 얼마만큼 분할이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신고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분할 신고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분할 신고를 만약 안 했어. 분할 신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 안 했으면 얼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마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최소 얼마니까. 분할 신고 없으면 최소 그냥 무조건 얼마니까. 이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5억 해주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다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최소 5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분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 무조건 얼마나 해준다? 최소 무조건 5억은 해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적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 지금 얘기한 요거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 몰라도 돼요.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분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시험 1차 때는. 2차 때는 계산하는 거 나와요. 2차 때는 나온 적 있어요, 이게. 1차 때는 그냥 분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얼마 공제? 5억 공제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아시겠죠? 5억. 배우자 상속공제.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이외의 공제는 둘 중에 선택. 둘 중에 선택.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괄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기타인적 공제가 뭔지 이제 보기 전에, 아무튼 이게 3억이 안 되면 얘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기타인적 공제가 다 합쳐봤자 3억이 안 되면 이게 더 유리하단 말이죠. 일괄공제가. 근데 그 일괄공제는 두 가지 주의하실 게, 얘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알아내가지고 이제 고지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이거 적용 안 하고요. 신고를 안 했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은 일괄공제만 적용합니다. 이게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뭐라면 적용한다고? 일괄공제에서 주의하고 두 가지. 자, 신고를 안 한 거는 두 가지예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거나, 우리 국기법에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신고하는 걸 뭐라고 하죠? 기한 후 신고. 그러니까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는데 기한 후 신고라도 했어. 그럼 기한 후 신고라도 했었더라도 이걸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고 기한 내 신고도 안 하고 기한 후 신고도 안 한 거야. 아예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고는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기한 내 신고랑 기한 후 신고. 아예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괄공제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러면 일괄공제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일괄공제만.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 기한 내 신고도 안 하고 기한 후 신고도 안 했어? 너는 그러면 일괄공제만.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아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누가 없을 때, 직계, 존비속이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고 그랬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되겠죠, 당연히.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배우자 단독 상속일 때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초공제와 기타 왼쪽 공제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일 경우에,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이때는 일괄공제 적용이 안 돼요. 이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선택할 때 이것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일괄공제가 안 돼요. 그럼 이거 중에서 기초공제는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이역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기타 왼쪽 공제, 배우자가 자녀 아니죠. 배우자가 미성년자일 수 있죠. 있는데, 그리고 배우자가 연로자는 당연히 65세 이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기타 왼쪽 공제 중에서 장애인 공제를 뺀 나머지는요, 배우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배우자는 이 기타 왼쪽 공제 중에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장애인 공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이 세 개는 배우자 제외. 아니, 배우자는 자녀는 아니지만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연로자일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미성년자 공제하고 연로자 공제가 안 돼요. 이 기타 왼쪽 공제 중에서 장애인 배우자는 이것만 돼요, 이것만. 나머지 세 개는 배우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연로자일 수도 있지만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와 기초 공제 플러스 장애인 공제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왜 뭐가 적용이 안 되니까? 일괄공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응?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그리고 이 이 기타 왼쪽 공제 중에서 장애인 공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중복 적용되는 걸 좀 정리하자면, 자녀가 연로자일 수 있죠. 돌아가신 분이 100세야. 아니, 이병헌 세무사 집은 장수하는 집이더라고요, 보니까. 막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막 95세, 98세 이렇게까지 살다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95세, 98세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대단하다. 뭐 그랬거든요. 그러면 98세 돌아가시면 자녀가 75세야. 그러니까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있죠? 근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또? 연로자일 수 있잖아. 중복이 안 돼요. 이게 자녀는 미성년자하고만 중복이 돼요. 자녀 공제하고 미성년자 공제하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것만 중복이 되는 거고요. 자녀가 연로자일 수 있죠? 자녀 공제만 되지 연로자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중복이 되는데, 자녀가 연로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복이 안 돼. 그리고 이 장애인 공제는
자, 자녀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는 동거가족 중에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일 수도 있는 미성년자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에 연로자가 장애인일 수도 있죠. 장애인 공제는 무조건 다른 거랑 중복이 돼요. 장애인 공제는 무조건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중복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가 중복된다. 장애인 공제는 다른 공제가 무조건 중복된다. 이렇게. 그리고 기타 인적 공제 중에서 배우자가 되는 거는 장애인 공제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말 문제로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산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잠깐만 보시면 자녀 공제는 한 명당 5천만 원. 한 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잖아요. 미성년자 공제 또는 동거가족 중에 자녀가 아닌데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요. 미성년자 공제는요. 19세가 달할 때까지의 연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세야. 사망할 때 미성년자가 있는데 15세야. 15세. 그러면 19세까지의 연수에 1,000만 원. 1년당 1,000만 원씩. 15세면 예를 들면 15세 8개월이야. 그럼 만 19세가 되려면은 60, 3년하고 몇 개월 더 필요한 거잖아요. 딱 사망했을 때 15세 8개월이면 만 19세가 되려면 3년하고도 4개월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4개월. 자, 이렇게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요. 3년 4개월이면 몇 년이죠? 거기 그런 말 나오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4년. 그러니까 4년 곱하기 1,000만 원 하니까 4,000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연로자가 있잖아요. 연로자 또 한 명당 5천만 원 똑같아요. 자녀랑 똑같아요. 연로자, 여기서 말하는 연로자는 65세 이상인 자. 한 명당 5천만 원. 문제는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 공제가 커요. 장애인 공제가. 이게 엄청 큽니다. 장애인 공제는 1년당 1,000만 원인데 법소 중에 기대 여명의 연수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기대 여명이라는 거 하는 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통계청 쳐가지고 기대 여명 딱 잘 기대 말 그대로 기대되는 남은 수명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기대 여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나와 매년 고시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0세인 사람이 있다. 현재 40세는 기대 여명이 40 뭐 예를 들면 38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는 38년 남았어.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대 여명이에요. 기대 여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이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몇 년 남은 수명이 몇 년 기대되는 게 뭐 그것도 더 살 수도 있지만 더 짧게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 80세 그러면 기대 여명 80세도 기대 여명이 있어요. 80세 기대 여명 하면은 뭐 한 10년 정도 나와요. 지금까지 살았으면 10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나와요. 그거 보면 약간 우울해져. 약간 우울해지면서 야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통계청에 기대 여명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지금 사실 나이가 상속인 또는 동거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나이가 예를 들어서 32세야. 그 32세에 기대 여명이 있다니까요. 그 통계청에 기대 여명 보니까 32세의 기대 여명은 뭐 예를 들어서 45년이래. 앞으로 45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5년 곱하기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4억 5천만 원. 이것만으로도 4억 5천만 원. 장애인 공제가 엄청 크다니까. 기대 여명에다가 남은 그 수명 기간에다가 1,000만 원씩이니까 장애인 공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으면은 이 기타 인적 공제 합계 금액이 3억 쉽게 넘어가요. 그러면 뭐보다 좋죠? 일괄 공제보다 이 두 개를 적용받는 게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적용받는 게.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인적 공제인데요. 공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저런 하나도 신고를 안 했다면은 안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상속인 중에 자녀만 있어.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어요. 그럼 배우자 공제 안 되겠죠? 그럼 이것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자녀 한 명 있어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연로자도 장애인도 아니고 아니면은 최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5억은 받을 수 있는 거죠. 5억은. 그렇죠? 두 번째,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어.
그럼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죠? 그러면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니까 여기 1번에서 뭐를 적용받을 수 있죠? 최소 일과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5억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그러면 10억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어. 그럼 얼마예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에다가 1번에 일과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없더라도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니면 기초공제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7억이 되는 겁니다. 7억. 최소 인적 공제예요. 상속인 중에 자녀만 있다?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 10억. 배우자만 있다? 7억. 최소. 그러면 보세요. 여기 들어와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쫙 계산했는데 이 금액이 자녀만 있을 때 5억이 안 되면 어차피 빵 되겠네? 그죠?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을 때는 10억이 돼야 되는 거네. 최소한 10억이 넘어가야 과세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상속세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때문에 저한테 이제 전화 오는 거죠. 아시는 분이, 동네 사람들이, 또는 이제 아시는데 선후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는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야, 이게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다. 있는 집에 있는 집. 그러니까 이제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집은 걱정을 할 게 없어요. 걱정을 할 게 저는 뭐 참고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버지가 가지고 다 합해도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없어요. 그냥 없으니까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상속세나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상속공제, 인적공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적공제 되셨죠? 구체적인 계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이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뭐 넘쳐. 자, 물적공제인데 물적공제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자 가업상속공제가 있어요. 이거는 말문제로 나와요. 가업상속공제. 그리고 이제 쭉 제목만 적어보면은 가업상속공제의 두 번째가 이제 영농상속공제가 있고, 이렇게 세 번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고, 재해손실공제가 있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어요. 자,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는요. 이 중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는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얘만 계산 문제로 나와요. 이 두 개만. 나머지는 이제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인데, 얘는 영농상속공제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영농 후계자여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농사 짓다가 농사 짓는 논밭을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농 후계자로서 내가 가가지고 설마 실제로 거기 가서 농사를 몇 년 동안 짓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응?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그 땅에 가서 이미 내가 몇 년 동안 그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영농상속공제는 안 나오고요. 최대 15억이에요. 그러면 영농 상속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논밭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트랙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15억까지, 최대 15억을 한도로 해가지고 영농상속공제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나올 수가 있는데, 기업상속공제는 말문제로 나와요. 말문제로. 가업상속공제. 자, 가업상속에서 이 가업이라고 하는 거 정의가 나오는데, 말문제로 나오는 것만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게 가업상속공제에서의 가업은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에서의 가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어주면 되고요.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에서의 가업은 중견기업이어주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중견기업.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을 했던 중소나 중견기업이어야 돼요. 중소 중견기업이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어야 되고 10년 이상 경영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업이 되려면 가업 상속공제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회사의 재산을 아들이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을 공제해줘요. 10년 이상 20년 이하 경영했잖아요. 최대 200억. 20년 이상 30년 이하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300억. 아버지가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러면 500억. 엄청나요. 그러니까 200, 300, 500억까지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영만 한 게 아니라 상속인이 이걸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상속인도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임원으로서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최근에 나온 건데 뭐냐면 최근에 아무리 중소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시기 전 3년간의 평균 수익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그게 이제 266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에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이면 제외해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나 중견기업,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은 좀 아들이 이어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업을 키워나가면은 내가 공제 많이 해줄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들도 경영 수업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쭉 하는 거고 이게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은 물려받지 말라고 해도 막 줄 서죠. 물려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해.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본은 그런 거는 좀 잘 돼 있는 편이죠. 아버지가 했던 거를 막 아들, 손자 몇 대가 이어받는 것들을 잘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제과점을 해. 아버지가 직접 빵 이렇게 프랜차이즈 말고 직접 조그만 빵집을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빵집을 하는데 그 빵집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게 잘 되면은 아들이 알아서 이어받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유명한 빵집 한번 줄 서서 먹는 데 있잖아요. 빵 딱 나오면 바로 없어지는 데가 막 있어. 알아서 이어받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조그만한 그냥 빵집을 하고 있다든지 조그만한 뭐 이렇게 뭐 공장을 하나 하고 있다든지 특히 뭐 공장 조그만한 거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공장 같은 거 조그만 거 하고 있으면 이제 손에 막 기름때도 묻죠. 사장도 막 일도 같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내가 공장을 하고 있으면은 아들이 이어받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우리 아들은 기름 안 묻히고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 오히려 더 해서 아버지도 너 자식 너는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야 이렇게 되고 아들도 나 그거 물려받을 생각 없어 뭐 이제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연속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그 안타까운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려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노하우들이 막 쌓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상속공제 해주는 거예요. 가업 상속공제 해주겠다. 중소중견기업은.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기업 같은데 막 줄 서서 막 매출액이 장난 아닌 거지. 그런 데는 알아서 상속하거든요. 알아서. 그런 데는 또 빼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데는. 그래서 매출 3년 매출액 평균이 3천억 원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266페이지 보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또 제외해요. 이런 데는 알아서 상속 받거든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소 중견기업에 된다. 최소한 몇 년 이상 경영해야 된다. 아버지가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마다 금액이 달라지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해야 되고 상속인도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수업 받아야 되는 거고요. 3년 동안 매출액인데 아무리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3천억 원 이상인데야? 그러면 뭐 알아서 받겠네. 걔네들은 빼고. 말 문제로 나와요. 말 문제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좀 보면은 이게 말 문제로 나올 만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아들이 가업 상속을 받으려고 이 재산이 장난 아니니까 그 재산이 장난 아니야.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했던 거 내가 하고 싶진 않은데 세금은 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어떻게 일일이 더 확인해.
이제 이름 올려놔가지고 쫙 가가지고 실제로는 경영수업 받은 것처럼 이렇게 딱 해놓은 거죠. 이름을 올려놓은 거야. 혹시나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그랬다가 딱 했어. 그래서 상급 받았어. 그 아버지 공장 했거든. 공장 재산, 공장 땅, 공장 건물, 공장 안에 기계장치를 다 상속 받았어요. 다 상속 받아가지고 받았지만 가업상속공제 200억, 300억, 500억 되는 거니까 다 공제가 될 거 아니에요? 다 공제 받아놓고서 그런 다음에 한 몇 달 지났어요. 6개월 이제 세금 신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제 다 받고 난 다음에 처분. 세금 안 내려고 했던 거야. 그 싹 땅 팔고 그 공장 하려고 했던 분이 있어. 그 사람한테 다 팔아버리는 거야. 처분. 이거 뭐 하긴 사후관리가 들어. 사후관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몇 년간 사후관리하는 거냐? 7년이에요. 7년간 사후관리합니다. 이건 말고 있으면 이 말문제로 나와요. 7년간 사후관리하고요. 7년 내에 처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제받은 거 다 뱉어? 내면서 추가로 뭐까지? 이자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자 상당 사후관리 기간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7년 안에 쉽게 얘기하면 팔아버리는 거죠. 7년 안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뱉어내는 겁니다. 세금 뱉어내면서 이자 상당액까지 뱉어내게 돼 있어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이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요 정도만. 가업상속공제는 말문제로 나오는 게 딱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손실세 이거 3하고 5번은 이제 계산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재손실공제는 어려운 게 아닌 게 아버지한테 상속을 내가 다 받았는데 상속세 신고가 상속 개시에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가지고 상속세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6개월 내에 하면 되니까 하는 그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아버지한테서 상속받은 건물이 불나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실제로는 다 지금 없어진 거잖아. 그거 빼주는 거예요. 재손실공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받았는데 신고 기한 내에 불나버렸다면 그러면 걔를 빼주는데 근데 다행히 그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했네. 이렇게 아니면 누군가가 불을 내가지고 내가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돈을 받았네. 걔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불나가지고 다 전소를 했는데 100억. 그럼 100억 빼주는데 보험금 받은 금액이 80억이다. 80억 빼가지고 얼마만 재손실공제가 되는 거냐면 20억.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거기 내용 보시면 상속받은 다음에 상속 신고 기한 내에 재해가 발생하면은 재손실공제를 해주는데 만약 보험금이나 구상권 받은 게 있다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손실공제를 해준다. 그럼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걔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금융재산 상속공제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단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말 그대로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내가 돌아가시 전에 10년 동안 동거하고 있었던 주택이어야 돼요. 동거. 내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셨어야 돼. 그러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동거했던 같이 살고 있었던 주택이라면 그러면은 그 주택 공제해 줄게 이런 얘기인데 동거를 몇 년 해야 되는 거냐? 10년간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돼. 주택 하나였어야 돼.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거하고 있던 그 상속인 있잖아요. 그래서 동거하고 있던 그 상속인 또 무주택자여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동거했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10년 동안 모셨어야지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1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15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25세야. 응? 그럼 내가 10살 15년 동안 동거했어. 그럼 10살 때부터 25살까지 같이 살았던 거야. 그전에는 할머니랑 살았었고. 그러면 내가 미성년자일 때는 아버지를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미성년자 기간이었던 건 빼고 성년이었을 때 10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러면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아들이 최소한 29살 이상이어야 되겠다. 미성년자일 때 기간은 빼고 성년이었을 때 10년 이상 동거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가끔씩 문제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21살인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주관식 문제에서는 잘못된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가정이 들어갔으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그냥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성년이었을 때 10년 이상 동거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같이 동거했던 그 자녀한테 주택을 상속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중요한 건 10년이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10년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거 말고 나머지 요건은 문제에서 계산 문제 나올 때 다 충족했다라고 가정한다. 그 10년이라는 거는 성년이었을 때 10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성년자는 원래 빠지는 건데 문제에서 최근 문제도 기출문제 보면은 교수가 그런 걸 잘 안 따지고 그냥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근데 자녀, 상속인 자녀가 20 몇 살이야. 23살, 4살 이렇게. 그 사실 잘못된 문제인데 충족했다고 가정하면 충족했다고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얼마 할 거냐? 종고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가액. 그 주택가액은 당연히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 주택가액에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올해가 아니라 원래 작년 개정되기 전에는 80%였는데 100% 다 해줘요. 단 한도가 6억이에요. 한도가 6억입니다. 한도 6억. 예, 원래는 5억이었거든요. 한도가. 한도가 6억이에요. 이거는 다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올해가 아니라. 100% 한도 6억. 아시겠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무튼 10년 이상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동거. 같이 살고 있던 주택이었다면 이렇게 100%와 6억 중에 작은 금액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적공제에서 이제 나오는 게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금융재산 상속공제 이거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이게 순금융재산 그러니까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게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거예요. 이 순금융재산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건데 그러니까 아니 순금융재산에는 원칙이 그래요. 순금융재산의 20%만큼을 빼주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왜 그런 거냐? 빼주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기는 재산을 보면 부동산 아니면 예금이거든요. 예금이나 주식 뭐 이런 것들. 금융재산이 다 예금, 주식, 뭐 보험금 뭐 이런 것들인데 좀 이따 볼 텐데.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버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땅을 남겼어. 그러면 그 땅이나 건물을 남겼으면은 걔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면은 사실 감정을 안 했잖아요. 감정을 안 하면은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된 금액이 없고 감정한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죠.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 많아봤자 80%예요, 지금 현재. 많아봤자. 어떤 때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한 60%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남겨놓잖아요. 재산에.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동안에 전후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거래한 금액이 없으면 그러면 기준시가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땅 같은 게 거래가 잘 이루어질까? 땅 같은 게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땅이. 그러면 기준시가를 갖다 쓰면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실제 시가라고 하는 금액보다 한 아무리 많아봤자 80%밖에 안 되니까 땅을 남기면은 상속재산이 실제 시가가 10억짜리라면 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잡히는 게. 근데 예금으로 10억을 남겨놨잖아요. 예금은 다 잡히잖아. 10억. 그냥 예금 10억 딱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재산은 부동산에 비해서 좀 불리하네. 부동산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 기준시가가 들어와 버리는데 상속세법상 보충평가 방법 그게 기준시가. 근데 금융재산은 그냥 바로 딱 찍혀 있으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아무리 최소한 20%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20%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80%도 아니고 70이나 60%일 수도 있는데 야 금융재산 너무 억울하겠다. 금융재산 그러면은 사람들이 금융재산 안 갖고 있고 자꾸 땅 사고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금융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20% 빼줄게. 그래가지고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생긴 거예요. 부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금융부채는 이제 순금융재산에다 20%를 곱하는 건데 이게 뭐냐? 요 금융재산이 아까 얘기했던 요게 금융재산이 예금, 적금 뭐 이런 것들, 예금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 금전신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식 이게 다 금융재산이에요. 주식, 어음
이런 것들 다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등등등. 응?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에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금융자산은 일단 주식 하나 주의하실 게, 주식은요,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A 회사의 주주인데 최대 주주야. 그러면 금융자산으로 안 봐요.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죠. 원래 주식은 금융자산으로 들어가면은 그거의 20%만큼 공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금융자산 상속 공제할 때 어떤 주식은 뺀다고요? 최대 주주였을 때 주식은 제외합니다. 최대 주주는 금융자산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상속 공제가 안 돼요. 최대 주주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얘네들 특히 이제 주식과 다 관련된 건데 주식을 명의를 원래 아버지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이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회사의 대주주가 되잖아요. 어떤 회사의 대주주면은 여러 가지 세법상 불리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안에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대 대주주가 안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명의를 돌려놨네? 명의를 돌려놨어요. 또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다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거지. 예금도 다른 사람 명의로 막 해놓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거는 상속공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공제한 거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돼요. 저 이거 사실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 신고하면은 그러면 공제가 되는데 신고 기한 내에 타임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신고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고 끝나고 나중에서 이거 원래 아버지 거였으니까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줘야 된다. 안 해준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주식. 주식은 금융재산인데 최대 주주의 주식은 뺀다는 거죠. 걔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순금융재산을 계산을 했어요. 금융재산에서 은행에 빚진 거 뺀 나머지가 순금융재산인데 그 순금융재산에 몇 퍼센트 해주는 거라고요? 20%를 원래 해주는 거거든요. 20%를. 근데 20%를 해주는 건데 순금융재산 계산했더니 그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금융재산 상속 공제. 이렇게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줘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다 공제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1억 원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이에요. 원래 20%면 5천만 원, 20%면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다 해주고 이렇게 1억 원에 20%하면 2천만 원인데 요 사이의 금액은 20%하면 2천만 원보다 안 될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다 해주는 거예요. 1억까지는 2천만 원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억 원까지는 1억하고 10억 사이 있잖아요. 1억과 10억 사이 있을 때는 2천만 원, 20%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딱 10억이 됐을 때에는 20%를 곱하면은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 원 해주는 거죠. 이렇게 5억이다. 얼마 되는 거예요? 5억에 20%니까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금융재산이 순금융재산이 10억이 넘어가면 최대는 2억이 한도예요. 이렇게 해요. 그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최대 얼마라고요? 금융재산 상속권 최대 2억. 다시 말하면 얘가 아무리 10억보다 크다 할지라도 2억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순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2천만 원 공제. 1억과 10억 사이는 20% 곱한 금액 공제. 10억을 넘어가 버리면 2억을 공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고, 그러니까 이 순금융재산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빼면 되는데, 그때 금융재산은 예금이나 적금 등 보험금, 금전신탁, 어음, 주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재산이고 거기서 금융부채를 빼면 되는데, 그중에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주식은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걔는 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 공제. 수수료 공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이게 상속받은 재산이 뭐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여러 개를 다 산하 감정평가 법인한테 감정평가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맡겼어요. 그러면은 감정을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두 군데, 세 군데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액으로 하는데, 근데 감정을 여러 개 감정을 한다 할지라도 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당 5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아버지가 남긴 토지만 10군데야. 10군데 다 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간 전체 금액, 합계 금액을 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은 평가할 필요 없죠. 상장 주식은 거래를 맨날 하니까 알잖아요. 중요한 거는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데가 신용평가하는 회사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야 되는 회계법인들이 다 비상장 주식 평가를 다 해요. 그러면은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는데, 아버지가 비상장 주식을 A 회사, B 회사, C 회사에 비상장 주식을 남겨놓은 거야. 그럼 세 군데 이거를 각각 2개씩 회계법인한테, A도 2군데, B도 2군데, C도 2군데 해가지고 회계법인에 둘 해가지고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평가 기관수별로 또는 평가 법인별로 각각 1,000만 원. 그러니까 A한테 2군데에서 했잖아요.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B 비상장 주식 B도 2군데 회계법인한테 맡겼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각각. C도 2군데 1,000만 원. 총 6,0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해요. 평가해야 되는 법인 수와 하는 회계법인 수별로 각각 1,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속재산에 서원화 골동품이 있는 거야. 서원화 골동품. 그럼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진품 명품 모셔봤어요? 진품, 거기 보면 엄청나요. 그 전문가들 엄청나요. 그거 보면 어떻게 이게 몇 년도에 누가 뭐 어디 산을 보면서 쓴 그림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막 얘기하면서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데, 그런 서하나 골동품 같은 경우에도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잖아요.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그런 전문가들한테 감정하는 거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이 비상장 주식만 각각 1,000만 원씩인 거고요. 부동산 감정하거나 서하골동 감정하는 거는 합해가지고 500만 원씩 한도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속공제의 한도가 있는데, 상속공제 한도는 사실 이제 이것도 내용이 보지만 2차에서는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2차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뭐 추가로 더 빼주는 게 있거든요. 추가로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1차 때는 나오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속공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과세표준은 50만 원 과세 최저한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쭉 얘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밥을 좀 먹고요. 2시부터 해가지고 좀 더 짧게 해볼게요. 요거 설명하면 되거든요. 이제 상속세에서는 요거 세 개에 대한 정리하면은 상속세는 끝나요. 상속세는 끝난 이제 계산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볼 거고, 여기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2개 정도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추가해가지고 좀 할게요. 증여세는 계산 문제 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말 문제나 나올 것들만 정리 한번 쭉 한번 하고, 말 문제로 나올 것도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하고, 주식의 평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상속세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요. 요거 3개 말문제, 이건 말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말문제 다 너무 깊이 있게까지는 안 나요. 딱 나올 만한 거 탁탁탁 정리하고 문제 2개 풀고 증여세, 주식 평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부터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